오늘 할 내용은 BC 한 2000년에서 1550년경 중기 청동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되게 중요하죠. 보통은 3500년, 3000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연대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연대도 연대지만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차이, 신석기하고 청동기의 차이, 큰 차이점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는 농업이죠, 농업.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농업혁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신석기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촌락도 이루고 살았지만 그게 아주 대규모는 아니었어요. 대규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청동기에 가면은 그 촌락의 형태가 대규모로 발전이 됩니다. 청동기 때부터 도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류 문명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 했을 때 수메르 문명인데 초기 그게 다 청동기죠. 청동기 그 시작점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대중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동기에 가면은 권력 구조가 정확해집니다. 왕 같은 개념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청동기죠. 역사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라든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는 청동기 때부터이죠. 그 앞에 신석기, 구석기는 사실은 다 막연한 이야기고 거의 다 추론과 상상이지 사실 이게 막 신석기는 10,000년부터야 아니야 12,000년부터야 20,000년부터야 이게 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청동기 가야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청동기 때도 사실은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보고 있는 것들이 보면 볼수록 되게 뭐라고 할까요?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발견됐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죠. 고고학자들은 뭐 하나를 발굴하기 위해서 평생을 하잖아요. 평생을 땅을 파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면은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세계의 발견이다. 부터 시작해갖고 별 얘기를 다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장된 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책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고고학적 근거들 같은 것들 봤을 때 지금 그 시대에 뭐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많이 비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말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마리 토판, 누지 토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에볼라 토판 이런 거 발견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에볼라 토판 같은 경우는 에볼라 도시, 이 에볼라가 엄청난 제국이에요. 초기 청동기 시대 때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존재를요 아무도 몰랐어요. 1970년 이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청난 제국인데. 근데 70년대 후반 가갖고 여기가 발굴되면서 초기 청동기 때 이런 제국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놀란 거죠. 그러면은 에볼라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근데 자료가 발굴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자료들은요 고대 근동에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 발굴 작업이 들어간 부분도 전체 고대 근동에서 극히 일부분만 발굴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 극히 일부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곳은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곳에서 발굴되는 자료들 있죠. 그 중에서 번역돼 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개된 자료는 정말 극히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 이거 가지고 뭐가 있다, 없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끝내야지 이거를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유념하고 이 수업을 같이 공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는 그 지난주에 한 것처럼 수메르 문명이 처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카드 문명이 들어온 것까지 아카드 문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엘람 족속이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아모리 족속. 여기 지도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좌측으로 오면 시리아 사막이 있죠. 이 시리아 사막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모리인입니다. 아모리인. 아무르라고 표현하는데 아모리인.
이 나중에 이 아모리인들이 수메르 문명을 다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었어요. 수메르 아카드 문명. 근데 아모리인이 수메르를 점령하면서 아모리 아카드 문명이 됩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지만 아모리인들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포함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수하거든요.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 아모리인들이 양갈래로 나뉘어 가지고 한쪽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갖고 수메르를 다 점령하는 거고, 한쪽은 이 시리아 쪽으로 가갖고 에불라를 점령해 버리는 거죠. 양쪽에 같이 망한 거예요.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근데 지금까지 에불라 얘기를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초기 청동기 시대 때 문명도 없고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시리아 부분은 에불라라는 아주 거대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거. 근데 이 아모리인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시기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시기예요.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청동기에서 중기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기. 초기 청동기가 끝나는 시기가,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왕조였던 우르 사망조가 아모리한테 멸망하는 시기거든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있던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같은 수메르나 아니면 아카드, 같은 메소포타미아 안에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란해도 그렇게까지 아주 대전환은 아니었는데, 아모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면서는 아주 대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수메르 자체가 없어져요. 완전히 대혼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탈출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시기, 그 와중에 나온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얼핏 비슷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는 아브라함 시대는 중기 청동기 때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초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초기 청동기 말기에 태어나서 중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정확히 중기 청동기 시대예요. 족장 시대는. 이거는 이제 보통 연대를 계산할 때 조금 진보적인 곳, 그리고 보수적인 곳의 연대 계산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른데 그 차이가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수적이건 진보적이건 족장 시대가 중기청동기 시대라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중기청동기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는 거의 이견이 없고, 모세 그 출애굽 홍해 사건이 후기 청동기에 일어났다는 것도 거의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후기 청동기 초기냐 아니면 말기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그 문자로 소개된 게 기원전 1220년경입니다. 20년경. 메르나타 석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석비라고도 하고 메르나타 석비라고도 합니다. 이집트 19왕조에 메르나타라는 파라오가 자기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세운 석비예요. 그 석비에 보면은 자기가 누구누구를 막 물리치고 그런 승리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승리의 기록의 명단에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자들이 엎드려서 말한다. 자비. 아홉 팔들 중에서 누구도 그의 머리를 들지 않았다. 테누에게는 멸망이 있고 하티는 제압되었다. 하티는 아나톨리아, 히타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타이트. 모든 악한 가나안은 약탈당했다. 아스글론은 옮겨졌고 게셀은 사로잡혔다. 아노함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고 그의 씨는 더 이상 없다.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현재 현존하는 자료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칭이 제일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이 메르나타 석비예요. 19왕조.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람세스 2세의 아들이거든요. 메르나타 석비. 이때. 그러니까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이 메르네타 람세스 2세 때 그때 일어났다고 보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소한 13세기 초, 그러니까 1220년 그 어간에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다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이건 작은 공동체건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듣고 있는 그 조직이 공동체가 아니 국가 형태를 가진 뭔가가 도시 작은 도시건 이게 존재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1220년경 됩니다. 물론 석비의 내용은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NET 그때 잘 봐야 되는 게 거기 있는 말들이 특히 기념 석비에 있는 그 승리 기록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상당수가 거짓말도 많고 왜냐면은 과장된 거니까요. 거짓말도 많고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메르네타 석비에 있는 그 메르네타의 그런 전쟁 기록도 허구라고 생각을 해요. 좀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허구건 안 허구건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이름을 포함시켰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역사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게 언젠가 1220년경에 이스라엘이 등장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학자들은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메르네타 석비가 1220년경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3세기에 가나안에 정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세기에. 근데 그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상해요. 너무. 왜냐면은 13세기 때 자료가 발견이 됐으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럼 그걸 감안했을 때 사실은 그 더 앞에 13세기가 아니라 14세기 혹은 15세기 때 정착을 하고 조직을 갖추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이 발견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13세기 때 발견됐다고 해갖고 이 자료는 13세기 거니까 이스라엘은 13세기 때 정착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죠.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13세기 때 자료가 발견됐으니까 누군가 이스라엘은 여기에 12세기에 정착했어 말하는 건 깨질 수 있죠. 왜냐면 이미 12세기 때 정착했다는 것보다는 더 이전의 자료 중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건 깨지지만 더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는 이 자료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이 13세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이 15세기에 정착한 게 아니라 13세기에 정착한 거다. 이 증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설과 후기설이 여기서 이제 막 대립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후기설의 근거가 될까? 제가 그건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연대를 지금 계산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구약 성경, 내용의 자체, 이 텍스트 자체를 중요시 여겨서 그걸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거 플러스 고고학적 발굴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더 주안점, 방점은 어떤 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또 방점을 찍은 다음에 고고학을 맞춰갖고 추천하는 게 있고 성서가 있지만 고고학에 맞춰가지고 성서를 거기에 좀 껴 맞추는 게 있는 거죠. 가령 지금 메르네타 석비가 1220년 경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이때 정착했어 라고 딱 규정해 버리고 그 다음에 성서의 기록을 거기에 맞춰갖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서에 방점을 두는 게 초기설, 이스라엘 초기설이고요. 초기 출애굽설이고요. 왜냐하면 출애굽 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결정이 다 결정이 돼버려요. 출애굽 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출애굽 연도를 언제 보냐에 따라서 이 가나안 정착, 사사기 시대의 역사, 족장 시대의 역사 이런 게 다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 연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출애굽이 15세기설이냐 아니면 13세기설이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세기설, 13세기설. 출애굽 15세기설, 13세기설. 출애굽 15세기설이 보수적인 입장이죠. 성서의 말씀을 좀 더 부각시켜서 하는 게 15세기설이고요. 13세기는 고고학적 입장을 좀 더 강조한 게 13세기설이죠.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모세와 대립한 파라오가 누굽니까? 람세스잖아요. 람세스 2세. 요건 다 13세기설에 근거한 거죠.
13세기설에.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보통 영화나 문학에서는 대부분 13세기설에 근거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가 공부 좀 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려면은 13세기설을 주장해야 돼요. 공부를 난 좀 했어, 구약을. 그럼 13세기설을 주장해야 되고, 나는 성서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이면 15세기설을 주장하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성서 텍스트 말씀을 좀 존중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약점은 성서에 나와 있는 연대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서도 그 안에 양식이 많잖아요.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사실은 서사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인 진술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역사적인 진술에서 말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들, 시편 같은 거는 다 시잖아요, 말 그대로. 아가도 시고 다 시인데, 시를 이렇게 뭐랄까요, 시를 이성적인 언어로 받아들여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인데, 문학인데.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해 드릴 이런 연대 같은 경우는 저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진술로 보고 우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고대 근동의 역사와 비교해 보니까 이런 정황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우선은 정황은. 그러니까 오늘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적인 이런 흐름과 격변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아브라함이 초기 청동기, 중기 청동기 넘어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한 그 초기설, 15세기설을 주장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대 근동의 역사의 격변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사실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런 신앙적인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사실 저는 얻은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모순이 뭐냐면,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고대 근동 문서로서의 성경. 그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고학에서 뭐 하나 발굴됐다고 그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석비 같은 거 발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허무맹랑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한 게 13세기라고 단정해 버리잖아요,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어떻게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단정해 버린다고요. 아니, 그런데 맨하탄 석비는 석비 하나 있을 뿐이에요. 사본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도 사실은 확정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보통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성서가 대단한 거는 수없이 많은 사본이 있잖아요. 고대 문서로서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간에 거의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할 정도의 모순이라든가 그런 충돌이 없거든요. 내용의 그런 증명성에 있어서. 고대 근동 문서로서 또 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창조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말라기까지 연대기적, 우리 성경 한 권으로 보니까 연대기로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한 권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500년 이상, 6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썼는데 이게 연대기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서는 없어요, 고대 근동 문서 중에. 근데 사실은 학자들은 우습게 안 여겨요. 학자들은 우습게 안 여기는데 공부를 그냥 좀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성서 말씀을.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거 웃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신앙 고백의 문서로서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서로서,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역사와 함께 사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근데 연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연대가 차이가 안 나는 딱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진보와 보수적인 학자들이 모두가 합의보는 연대가 딱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고대 근동의 이런 문서들과 다 비교해 보고 왕들의 즉위 연도라든가 또 사실은 나라마다 각 나라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제위 우리 지금처럼 우리가 뭐 서기 몇 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다 자기 나라의 그런 이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다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근데 이거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천체의 활동, 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월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맞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거의 일치하고 거의 여기서부터는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솔로몬 제위 연도예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연대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거기서부터는 다 일치해요. 근데 딱 그때가 철기 시대거든요. 철기 시대.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연대에 대해서는 서로 더 이상 다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논쟁이 되는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사무엘상 그냥 넘어가면은 논쟁이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까지는 논쟁이 되죠. 사사기까지는. 그래서 사사기 같은 경우는 성경대로 보면은 그 연대가 한 400년까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축소해가지고 한 200년으로 확 압축을 해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연대들을 40년이라고 하면 이건 40년이 아니고 실제로는 25년이야. 그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왜 하필 25년이에요? 30년 하던가, 아니 15년 하던가. 25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냥 한 사람의 한 세대가 25년이면 적당한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과학적인 진술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고고학적인 단편들, 메르네트 석비가 1226년에 발견됐으니까 그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사기에 나오는 40년이 한 25년으로 맞춰야 돼.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되게 좀 허무맹랑하죠. 그러니까 성서 말씀 자체가 너무 이건 상징적이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좀 근거 있는 얘기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25년으로 얘기해버리면은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책들 중에는 어디에서도 왜 25년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25년인 거예요. 그냥 한 세대가. 우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연대가 나옵니다. 이 연대가 나오게 된 계기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위 4년 때 그 성전 기공식을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한다고요, 기도를.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진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진술하면 480년. 근데 솔로몬 연도는 거의 정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70년인데 제위 4년이니까 966년. 거기다가 480년을 더하면은 이게 출애굽 연도라고 보통 계산을 하는 거죠. 1446년쯤이 됩니다. 1446년. 그래서 초기 출애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그걸 기준으로.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게 430년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430년. 그건 뭘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에서 430년을 빼면은 430년 더하면은 이게 어떤 연도가 될까요?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온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1876년? 그쯤 되나요? 1876년. 이때 야곱이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쭉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결국 2166년경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일정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나오면서 이걸 막 비판해요. 이거는 이제 허무맹랑한 계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런 얘기랑 한번. 그럼 이 시기가 아브라함이 출생해갖고 하란을 떠날 때가 거의 우리 역사에서 초기 청동기에서 중기 청동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 있죠. 그 전환기예요. 그 전환기. 그 전환기 때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는 메소포타미아도 엄청 어수선할 때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리아 쪽에서 에볼라도 멸망해갖고 거기도 굉장히 혼란하고 권력이 이 공백기예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데라가 이동할 때는요 가족 몇 사람이 이동한 게 아니에요.
거의 한 도시가 이동한 거거든요. 한 도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솔들 병력은요. 고대 시대 때 한 도시의 병력이에요. 한 도시. 한 도시의 인구가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엄청난 대이동이에요. 대이동. 근데 그런 이동을 가지고 저기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가나안, 레반트까지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다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초기 청동기 말기, 중기 청동기 초기는 팔레스타인 쪽이 권력의 공백이 끼었고 고고학적 흔적으로도 레반트 지역은 다 파괴 흔적이 되게 많아요 그때. 그러니까 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근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모든 이야기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까지 모든 이야기는 중기 청동기 때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시기, 그 와중에 나온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얼핏 비슷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는 아브라함 시대는 중기 청동기 때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초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초기 청동기 말기에 태어나서 중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정확히 중기 청동기 시대예요. 족장 시대는. 이거는 이제 보통 연대를 계산할 때 조금 진보적인 곳, 그리고 보수적인 곳의 연대 계산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른데 그 차이가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수적이건 진보적이건 족장 시대가 중기청동기 시대라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중기청동기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는 거의 이견이 없고 모세 그 출애굽 홍해 사건이 후기청동기에 일어났다는 것도 거의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후기청동기 초기냐 아니면 말기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그 문자로 소개된 게 기원전 1220년경입니다. 20년경. 메르나타 석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석비라고도 하고 메르나타 석비라고도 합니다. 이집트 19왕조에 메르나타라는 파라오가 자기의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세운 석비예요. 그 석비에 보면은 자기가 누구누구를 막 물리치고 그런 승리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승리의 기록의 명단에 오늘 할 내용은 BC 한 2000년에서 1550년경 중기 청동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되게 중요하죠. 보통은 3500년, 3000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연대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연대도 연대지만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차이, 신석기하고 청동기의 차이, 큰 차이점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는 농업이죠, 농업.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농업혁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신석기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촌락도 이루고 살았지만 그게 아주 대규모는 아니었어요. 대규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청동기에 가면은 그 촌락의 형태가 대규모로 발전이 됩니다. 청동기 때부터 도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류 문명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 했을 때 수메르 문명인데 초기 그게 다 청동기죠. 청동기 그 시작점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대중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동기에 가면은 권력 구조가 정확해집니다. 왕 같은 개념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청동기죠. 역사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라든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는 청동기 때부터이죠. 그 앞에 신석기, 구석기는 사실은 다 막연한 이야기고 거의 다 추론과 상상이지 사실 이게 막 아모리 아카드 문명이 됩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지만 아주
아모리인들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포함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수하거든요.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 아모리인들이 양갈래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갖고 수메르를 다 점령하는 거고, 한쪽은 이 시리아 쪽으로 가갖고 에불라를 점령해 버리는 거죠. 양쪽에 같이 망한 거예요.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근데 지금까지 에불라 얘기를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초기 청동기 시대 때 문명도 없고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시리아 부분은 에불라라는 아주 거대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거. 근데 이 아모리인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시기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시기예요.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청동기에서 중기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기. 초기 청동기가 끝나는 시기가,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왕조였던 우르 사망조가 아모리한테 멸망하는 시기거든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있던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같은 수메르나 아니면 아카드, 같은 메소포타미아 안에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란해도 그렇게까지 아주 대전환은 아니었는데, 아모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면서는 아주 대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수메르 자체가 없어져요. 완전히 대혼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탈출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에불라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근데 자료가 발굴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자료들은요, 고대 근동에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 발굴 작업이 들어간 부분도 전체 고대 근동에서 극히 일부분만 발굴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 극히 일부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곳은 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곳에서 발굴되는 자료들 있죠. 그 중에서 번역돼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개된 자료는 정말 극히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 이거 가지고 뭐가 있다, 없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끝내야지, 이거를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유념하고 이 수업을 같이 공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는 그 지난주에 한 것처럼 수메르 문명이 처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카드 문명이 들어온 것까지 아카드 문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엘람 족속이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아모리 족속. 여기 지도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좌측으로 보면 시리아 사막이 있죠. 이 시리아 사막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모리인입니다. 아모리인. 아무르라고 표현하는데 아모리인. 나중에 이 아모리인들이 수메르 문명을 다 그냥 끝내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었어요. 수메르 아카드 문명. 근데 아모리인이 수메르를 점령하면서 신석기는 10,000년부터야, 아니야 12,000년부터야, 20,000년부터야, 이게 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청동기 가야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청동기 때도 사실은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보고 있는 것들이 보면 볼수록 되게 뭐라고 할까요?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발견됐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죠. 고고학자들은 뭐 하나를 발굴하기 위해서 평생을 하잖아요. 평생을 땅을 파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면은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세계의 발견이다 부터 시작해갖고 별 얘기를 다,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장된 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책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고고학적 근거들 같은 것들 봤을 때 지금 그 시대에 뭐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많이 비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말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마리 토판, 누지 토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에볼라 토판, 이런 거 발견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에볼라 토판 같은 경우는 에볼라 도시, 이 에볼라가
엄청난 제국이에요. 초기 청동기 시대 때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존재를요, 아무도 몰랐어요. 1970년 이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청난 제국인데. 근데 70년대 후반 가갖고 여기가 발굴되면서 초기 청동기 때 이런 제국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놀란 거죠.